이 해가 질 무렵이 되었어야 비로소 그레고르는 홍수 상태와도 같았던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잠을 방해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도 더 오래 자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만하면 충분히 쉬고 푹 잔 느낌이었다. 하지만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현관으로 나가는 문을 조심스레 닫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것 같았다. 가로등 불빛이 천장과 가구의 맨 윗부분 여기저기에 희미하게 걸려 있었지만 그레고르가 있는 아래쪽은 어두웠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고마움을 알게 된 더듬이로 아직은 서툴게 주변을 더듬으면서 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밀고 갔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볼 셈이었다. 왼편 옆구리에 흰 줄로 길게 난 흉터에서 불편하게 조이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양쪽에 붙은 다리들은 규칙적으로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아침에 벌어진 소동의 와중에 다리 하나가 심하게 다쳐 설명했네요. 하나만 다친 것이 거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가 심하게 다쳐 맥없이 질질 끌렸다. 문가에 이르니 그를 그쪽으로 유혹했던 것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음식 냄새였다. 그곳에는 달콤한 우유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고 안에는 작고 흰 빵 조각들도 떠다녔다. 아침보다 한결 더 배가 고팠던 탓에 그는 너무 좋아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곧장 눈 주위까지 우유가 차오를 정도로 머리를 우유 그릇에 쳐박았다. 하지만 그는 곧 실망하여 물러났다. 왼쪽 옆구리가 불편해 먹기 어렵기도 했지만 설명입니다. 온몸을 헐떡이면서 같이 움직여야 간신히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불편해 먹기도 어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유가 도통 맛이 없었다. 우유는 평소 그가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였으며 분명 이 때문에 여동생이 우유를 갖다 놓았을 것이다. 결국 그는 속이 역겨워져서 그릇에서 몸을 돌려 방으로 다시 기어들어왔다. 문틈으로 보니 거실에는 가스등이 켜어 있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이 무렵에 아버지가 석간신문을 어머니나 이따금 여동생에게도 큰 소리로 읽어주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여동생이 항상 이야기해 주었고 또 편지에도 써보내곤 했던 아버지의 신문 읽어주는 일과가 최근에 와서 필요 없어진 것 같았다. 분명 집에 사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주위가 너무 조용했다.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살았다니. 그레고르는 어둠 속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데 이제 평안하고 넉넉하며 만족스러운 이 모든 삶이 끔찍하게 끝난다면 어쩌지? 그레고르는 이런 생각을 계속하느니 차라리 몸을 움직이기로 했고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 긴 저녁 시간 동안 한 번은 한쪽 옆문이 또 한 번은 다른 쪽 옆문이 아주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아마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레고르는 거실 문에 바싹 붙었었다. 망설이는 방문자를 어떻게든 들어오게 하거나 최소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작정이었다. 하지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그레고르의 기다림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문이 잠겨있던 아침에는 모두들 들어오려고 야단이더니 그가 문을 활짝 열어놓았고 다른 문들도 낮 시간 내내 열려있는 지금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열쇠도 이제는 밖에서 꽂혀 있었다. 밤이 늦어서야 비로소 거실 불이 꺼졌다. 부모님과 여동생 세 사람이 조용히 발끝을 들고 서로 멀어지는 소리가 이제야 정확히 들리는 것을 보니 이들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은 게 분명했다. 이제 아침이 올 때까지 그레고르를 찾을 사람은 분명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삶을 어떻게 새로 설계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충분해진 셈이다. 하지만 바닥에 바싹 붙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높고 텅 빈 방이 왠지 모르게 그를 불안하게 했다. 지난 5년 동안 머물러 온 방이었다. 그는 약간 수치심을 느끼며 거의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려 소파 밑으로 급히 기어들어갔다. 등이 짓눌리는 느낌이 들고 머리도 들 수 없었지만 금세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다만 너무도 넓적해진 몸을 소파 밑에서 완전히 집어넣을 수 없어서 아쉬울 따름이었다. 그는 때로는 굶주림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뒤 비몽사몽한 상태로 때로는 걱정과 희미한 희망에 사로잡힌 채로 그곳에서 밤을 새웠다.
그러나 당분간은 조용히 처신하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내함으로써 현재 자기 상태로 인해 가족들이 겪을 불쾌한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에 그는 방금 다짐했던 이 결심의 힘을 시험해 볼 기회를 잡았다. 어느새 옷을 다 차려입은 여동생이 복도에서 문을 열고 긴장한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곧장 그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가 소파 밑에 있는 것을 보고는 맙소사, 그레고르도 어딘가에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곳에서 날아서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소파 밑에 있는 것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제력을 잃고 밖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하지만 곧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었는지 금방 문을 다시 열더니 마치 중환자나 낯선 남자가 옆에 있는 것처럼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왔다. 그레고르는 머리를 소파 끝까지 한껏 내밀어 그녀를 지켜보았다. 우유가 남아있지만 그가 배고프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여동생이 그의 입맛에 맞는 다른 음식을 갖다 줄 것인가?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여동생 발 아래로 달려들어 뭐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애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스스로 깨달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녀가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나을 듯 싶었다. 그런데 곧 그녀는 우유가 그릇 주변에만 약간 흘렀을 뿐 그릇 안에는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의아해하며 그릇을 맨손이 아닌 걸레로 감싸 쥔 뒤 곧장 들고 나갔다. 그레고르는 여동생이 다른 음식을 가지고 올지 사뭇 궁금했다. 별별 생각을 다 해보았지만 실제로 그녀가 어떤 친절을 베풀지는 짐작할 수 없었다. 여동생은 오빠의 입맛을 알아볼 생각으로 온갖 음식을 가져와 헌 신문지 위에 펼쳐놓았다. 신문지 위에는 오래되어 반쯤 상한 야채, 저녁 식사 때 먹다 남아 거의 굳어버린 흰 소스가 묻은 뼈다귀, 금포도와 아몬드 서너 알, 그레고르가 이틀 전에 맛없다고 말한 치즈 조각, 마른 빵과 버터 바른 빵, 그리고 버터에 소금을 살짝 뿌린 빵이 있었다. 이것 말고도 여동생은 아마 영원히 그레고르만 사용하기로 정한 듯한 그릇을 갖다 놓고 그 안에 물을 따랐다. 그녀는 그레고르가 분명히 자기가 보는 앞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게 뻔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황급히 물러났고 게다가 그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먹어도 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도록 열쇠로 문을 잠가주는 등 나름대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었다. 음식을 먹으러 간다는 생각에 그의 다리들이 윙윙거렸다. 어쨌거나 몸의 상처가 벌써 완치되었는지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한 달 전쯤 칼에 살짝 뺀 손가락의 상처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꽤나 심하게 아팠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그저 놀랍기만 했다. 그는 이제 내 감각이 무뎌진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떤 음식보다 빠르고 강렬하게 그의 입맛을 끌었던 치즈를 개걸스럽게 빨아들였다. 어찌나 만족스러운지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치즈와 야채, 소스를 순식간에 잇따라 먹어치웠다. 반면에 신선한 것들은 맛이 없고 냄새조차 역겨워서 입맛이 당기는 음식만 따로 골라 조금 떨어진 곳에다 옮겨놓기까지 했다. 여동생이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신호로 열쇠를 천천히 돌렸을 때 그는 이미 음식을 다 먹고 느긋하게 들어 누워있던 참이었다. 그는 그의 잠이 들었다가 열쇠 소리에 화들짝 놀라 다시 황급히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여동생이 방에 머문 것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레고르에게는 이렇게 잠깐 소파 밑에 숨어있는 것조차 자제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실컷 먹고 나니 배가 둥글게 부풀어 올라 그 좁은 곳에서는 거의 숨을 쉴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툭 튀어나온 눈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여동생이 자기가 먹다 남긴 음식은 물론 입에 대지도 않은 음식마저 빗자루로 쓸어담아 이제 먹을 수 없다는 듯이 재빨리 통 속에 쏟아서 나무 뚜껑으로 덮은 후 밖에 내다버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동생이 돌아서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몸을 쭉 뻗고 배를 부풀렸다. 이제 그레고르는 매일 이런 식으로 2차례씩 음식을 받아 먹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 하녀가 일어나지 않은 아침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식구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난 후였다. 점심 식사 이후에 부모님은 잠깐 낮잠을 즐겼고 하녀는 여동생이 심부름을 내보냈다. 분명히 부모님도 그레고르가 굶어 죽는 것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레고르의 식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그 이상의 것은 차마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여동생 역시 부모님의 비통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고자 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사실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었기 때문이다. 첫날 오전에 어떤 핑계로 의사와 열쇠정의를 돌려보냈는지 그레고르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식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여동생마저도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여동생이 자기 방에 와 있을 때도 여기저기에서 그녀가 한숨 쉬는 소리와 성자들을 불러대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녀가 어느 정도 이 모든 것에 익숙해졌을 때야 비로소 물론 완전히 익숙해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비로소 그레고르는 우호적인 말들 또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레고르가 음식을 모두 다 먹어치우면 여동생은 오늘은 맛있게 먹었네 라고 말했고 점점 빈번해졌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언제나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또 음식을 다 남겼네. 새로운 소식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레고르는 여러 차례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소식을 접했다. 일단 목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그는 곧장 문 쪽으로 달려가 몸을 바짝 갖다 댔다. 특히 초기에는 오로지 은밀하게만 이루어진 대화였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식사 때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다. 식사 시간 사이사이에도 똑같은 주제를 놓고 대화는 오갔다. 가족 가운데 적어도 두 사람은 항상 집에 있었는데 그 누구도 혼자 집에 있으려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집을 완전히 비워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하녀 역시 바로 당일 설명입니다. 그녀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녀 역시 바로 당일 어머니에게 당장 내보내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했으며 그로부터 15분 후 작별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 집을 떠나게 해준 것이 자기에게 베푼 최고의 시혜라도 되는 양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결단코 그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도 발설하지 않겠다며 꽤나 엄숙하게 맹세하기까지 했다. 이제 여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요리도 해야 했다. 물론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었다. 식구들이 거의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언제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공연히 음식을 권하면 상대방은 됐어요 고마워 라고 한다든가 그와 비슷한 대답만 하는 상황이 되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 종종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맥주를 권하며 손수 사오겠다고 진심으로 자청해도 아버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여동생은 아버지가 주저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파출부를 대신 보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버지가 커다란 목소리로 아니다 라고 거절하면 더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전날부터 이미 아버지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현재 집안의 재정 형편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따금씩 식탁에서 일어나 작은 비밀 금고에서 정서와 장부를 꺼내왔다. 그 비밀 금고는 5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을 때 건진 것이었다. 아버지가 복잡해 보이는 자물쇠를 열고 찾던 것을 꺼낸 다음 다시 금고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설명 중 몇 가지는 부분적으로 그레고르가 방에 갇힌 이후로 처음 듣는 희소식이었다. 그레고르는 사업을 하다 망한 아버지에게는 단 한 푼도 남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적어도 아버지는 그에게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레고르 역시 아버지에게 그에 관해 묻지 않았다. 당시 그레고르의 관심사는 가족 모두를 완전한 절망 상태로 몰아넣은 사업 실패를 가족들이 최대한 빨리 잊을 수 있도록 전력을 쏟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열성을 다해 일을 시작했고 순식간에 별 볼 일 없는 점원에서 외판사원이 된 것이다. 당연히 외판사원에게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실적은 즉각 현금 배당으로 돌아왔고 집에 와서 그 돈을 식탁 위에 펼쳐놓으면 가족들은 놀라워하면서도 매우 기뻐했다. 그때가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 그 후에도 그레고르는 모든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찬란했던 그 시절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가족이나 그레고르 모두 그런 생활에 그저 익숙해졌던 것이다. 가족은 고마운 마음으로 돈을 받았고 그레고르도 기꺼이 돈을 내놓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온정은 없었다. 그래도 여동생만은 그레고르 마음 가까이에 있었다. 자신과는 달리 음악을 아주 좋아하고 바이올린을 감동적으로 연주할 줄 아는 여동생을
비용과 상관없이 내년에 음악학교에 보내리는 것이 거의 비밀 계획이었다. 학비야 어차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든 만들면 될 테니까 말이다. 그레고르가 집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종종 여동생과 대화를 나눌 때면 음악학교 이야기가 오가곤 했지만 언제나 그것은 이루기 힘든 아름다운 꿈일 뿐 부모님도 그런 순진한 말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하지만 그레고르에게는 그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있었으며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그 계획을 엄숙하게 발표할 작정이었다. 문에 똑바로 붙어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지금 상태로는 아무 소용없는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더는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피곤해져서 조심성을 잃고 몇 번이나 머리를 문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즉시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럴 때 생기는 작은 소리조차 옆방에 들려서 식구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잠시 뒤 아버지가 문 쪽으로 확실하게 몸을 돌려 저 애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가 보구나 라고 말했고 그런 다음에야 중단되었던 대화가 서서히 재개되었다. 그레고르는 이제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본 지가 이미 너무 오래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모든 말을 한 번에 다 알아듣지 못해 아버지가 재정 형편에 대해 같은 말을 자주 되풀이했기 때문에 이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적게나마 옛날 재산이 아직 남아있고 그동안 이 돈에 손을 대지 않아 그 사이 이자가 좀 불어났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레고르가 매달 집으로 갖다 준 돈을 그 자신은 이 가운데 몇 푼밖에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달 집으로 갖다 준 돈을 전부 다 쓰지 않고 남겨둔 덕에 돈도 제법 모인 상태였다. 문 뒤에서 그레고르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전혀 예상치 못한 성견 지명과 검소함에 대해 기뻐했다. 사실 이 돈으로 아버지가 사장에게 진 빚을 계속 갚을 수도 있었을 테고 그랬더라면 그가 직장에서 벗어날 그날이 훨씬 앞당겨졌을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버지의 결정이 분명 더 나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 돈은 가족이 이자를 받아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아마 한두 해 정도 생활비는 되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결국 그 돈은 함부로 건드릴 것이 아니라 만일을 대비해 남겨두어야 할 비상금일 뿐 생활비는 따로 벌어야 했다.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기는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어쨌든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노인이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이룬 게 없었던 그의 인생에서 첫 휴식기였던 이 5년 동안 아버지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러면 나이 든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할까? 어머니는 천식을 앓고 있어 집안을 돌아다니는 일조차 힘에 부처야 했고 호흡장애 때문에 하루걸러 한 번씩 창문을 열고 소파에 누워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신세였다. 그럼 여동생이 돈벌이에 나서야 한단 말인가? 여동생은 아직 17살밖에 안 된 어린애일 뿐이어서 그저 예쁜 옷이나 입고 잠이나 실컷 자고 간혹 집안일을 조금 거들고 소소한 몇몇 놀이 모임에 어울릴 뿐인 무엇보다 바이올린 연주가 삶의 전부인 아이였다. 가족의 대화가 돈을 반드시 벌어야 한다는데 이르게 되면 그레고르는 우선 붙들고 있던 문을 놓고 그 옆에 놓인 서늘한 가죽 소파에 몸을 던졌다. 창피하고 슬픈 마음에 온몸이 달아올랐기 때문이었다. 종종 그는 소파에 누워서도 밤새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하고 몇 시간 동안 가죽만 긁어대기도 했다. 아니면 엄청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의자를 창문으로 밀고 가서는 벽을 기어올라 의자에 몸을 지탱한 채 창가에 기대어 있기도 했다. 아마도 이때 그는 예전에 창밖을 내다보면서 느꼈던 해방감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사물조차 점점 흐릿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너무 자주 봐서 전에는 지긋지긋하기만 했던 맞은편 병원만 해도 더 이상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고 조용하기는 하지만 아주 도회적인 샤로텐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더라면 그는 아마 창밖에는 잿빛 하늘과 잿빛 땅이 구분 없이 하나로 뒤섞인 황무지만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의자가 창가에 놓여있는 모습을 단 2번 보았을 뿐인데 세심한 여동생은 그 후로 방을 정리한 뒤에는 매번 의자를 창가에 미루다 놓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닫이 창문의 안쪽 짝을 열어놓기까지 했다.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해야 했던 모든 일에 고마움을 전할 수만 있었더라도
그는 여동생의 봉사를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기에 그는 괴로웠다. 여동생도 이런 괴로운 상황이 주는 고통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워 없애려 했다. 물론 그녀는 시간이 갈수록 이 고통을 더 잘 잊을 수 있었다. 그레고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상황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게 되었다. 일단 여동생이 들어오는 것부터가 그에게는 끔찍한 일이었다. 예전에는 그레고로의 방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그토록 신경을 쓰던 여동생은 이제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 닫을 겨를도 없이 곧장 창문으로 달려갔다. 마치 숨이 막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는 듯 황급히 손을 뻗어 창문을 활짝 열고는 날씨가 아무리 쌀쌀해도 잠깐 동안은 창가에 멈춰 서서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녀는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야단 법석으로 뛰어다니며 그레고르를 놀라게 했다. 그레고르는 그 시간 내내 소파 밑에서 벌벌 떨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여동생이 지금 이 방에서 창문을 닫고도 자신과 나란히 머무를 수만 있었다면 분명히 이렇게까지 성가시게 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도 어느덧 한 달가량이 지나 이제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모습을 봐도 더 이상 특별히 놀랄 만한 이유가 없을 무렵이었다. 이날 여동생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고 그 바람에 그레고르가 사람을 놀래주기 딱 좋은 자세로 꼼짝 않고 똑바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다. 애초에 여동생이 창문을 여는데 방해가 되는 위치에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방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레고르로서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동생은 단지 들어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은근슬쩍 뒤로 돌아 물러서더니 문을 닫아버리기까지 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분명 그레고르가 몰래 숨어 있다가 그녀를 깨물기라도 하려던 줄로 알았을 것이다. 물론 그레고르는 곧장 소파 밑으로 들어가 숨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여동생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 보였는데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해 보였다. 이로써 그레고르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여동생에게는 여전히 견디기 힘든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소파 밑에 삐죽 튀어나온 자기 몸의 극히 일부분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으려면 그녀가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여동생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어느 날 등에 침대볼을 짊어지고 소파로 옮겨서 이 일을 하는데 4시간이나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침대볼을 짊어지고 소파로 옮겨서 여동생이 몸을 굽히더라도 보이는 게 없도록 침대볼을 펼쳐 몸을 가렸다. 만약 여동생이 이 침대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걷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가리는 일이 그레고르에게도 즐거울 턱이 없다는 것점은 누구나 알만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동생은 3배로 된 이 침대볼을 그냥 그대로 놔두었다. 그레고르는 여동생이 새로운 방 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머리를 들어 침대볼을 조심스럽게 약간 들어 올렸는데 그때 꼭 고마움이 담긴 여동생의 눈길을 본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처음 2주 동안 부모님은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레고르는 여동생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부모님이 전적으로 인정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이제껏 여동생을 그다지 쓸모없는 계집애점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녀에게 화만 자주 내는 편이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은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을 정리하는 동안 그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았다. 그리고 여동생은 방에서 나가기가 무섭게 방 안 상황이 어떤지, 그레고르는 무엇을 먹었는지, 이번에는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나아진 기미는 없었는지 등을 두 사람에게 아주 소상하게 설명했어야 했다. 어쨌든 어머니는 가급적 빨리 그레고르를 보고 싶어 했지만 그러면 아버지와 여동생이 적당한 이유를 들어 말렸다. 그레고르가 들어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유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머니를 억지로 말려야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그레고르를 보게 해줘요. 불쌍한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애한테 가야만 한다는 걸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레고르는 물론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든 여동생보다는 어머니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물론 용기는 가상하지만 여동생은 아직 어린애였고
무엇보다 어쩌면 어린 마음에서 그토록 힘든 일을 떠맡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보고 싶은 그레고르의 소망은 곧 이루어졌다. 그레고르는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 낮에는 창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얼마 안 되는 방바닥을 하염없이 기어다니기만 할 수도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는 일은 이미 밤 시간만이라도 견디기 힘들 정도였고 먹는 것도 이제는 전혀 즐겁지 않았다. 그러다가 기분 전환 삼아 벽과 천장을 가로질러 기어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천장에 매달려 있을 때가 특히 좋았는데 바닥에 누워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숨쉬기가 훨씬 자유로웠고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이 온몸에 전해졌다. 한 번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나머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발을 떼는 바람에 큰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깜짝 놀랐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그레고르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심하게 떨어져도 다치는 일은 없었다. 여동생은 그레고르가 새로운 소일거리를 찾아냈음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그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 점액질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일거리를 찾아냈음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그가 마음대로 기어다니는데 장애가 될 만한 가구들, 특히 옷장과 책상을 치워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녀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에게 감히 도움을 청할 생각은 할 수도 없었고 하녀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16살인 하녀는 지난번 가정부가 그만둔 이후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긴 했지만 부흥무는 평소에 계속 잠가 놓았다가 특별히 심부름할 일이 있을 때만 열도록 허락해 달라고 애원하던 참이었다. 결국 여동생은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환희의 함성을 지르며 다가왔지만 막상 그레고르의 방문 앞에 이르러서는 입을 다물었다. 여동생이 먼저 방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살펴본 다음 어머니를 들어오게 했다. 다급해진 그레고르가 침대볼을 밑으로 바싹 당겨서 주름이 많이 지도록 만들자 마치 소파 위에 우연히 침대볼을 던져 놓은 듯한 모양새가 되었다. 그레고르는 이번에는 침대볼 밑에서 염탐하지 않았다. 이 기회에 어머니를 보겠다는 마음은 포기했지만 어머니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무척 기뻤다. 들어오세요. 오빠는 보이지 않아요. 여동생은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끌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레고르의 귓가에 힘없는 두 여자가 꽤나 무겁고 낡은 옷장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혼자 무리할까봐 걱정하는 어머니의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여동생은 일을 대부분 도맡아서 했다. 그 일은 꽤나 오래 걸렸다. 일을 시작한 지 15분이 지나자 어머니는 차라리 옷장을 원래대로 그냥 놔두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다. 옷장이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가 오기 전까지 다 마무리할 수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옷장이 방 한가운데 놓여 그레고르가 다니는 길을 막을 것 같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가구 치우는 일을 과연 그레고르가 좋아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텅 빈 벽을 보고 있자니 자신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레고르라고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겠느냐는 말이었다. 게다가 그레고르는 방 안 가구에 오랜 시간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들을 치워버리면 그가 빈방에 홀로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겠니? 어머니는 거의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지금 그레고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의 울림조차 들려주지 않으려는 듯 했다. 가구를 치워버리면 우리가 자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무정하게 그냥 방치해 놓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꼴이 되지 않겠니? 내 생각에는 이 방을 원래 모습 그대로 두는 편이 가장 좋을 것 같구나. 그래야 그레고르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변함없다 생각하고 그동안의 시간을 더 쉽게 잊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을 듣다 보니 그레고르는 가족들 가운데서 단조롭게 사느라 인간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지난 2달 동안 자신의 생각이 뒤죽박죽된 느낌이었다. 이것 외에는 어떻게 그가 자기 방이 텅 비어버리길 진심으로 바랄 수 있었는지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대로 물려받은 가구가 놓여있는 이 따뜻한 방을 사방으로 방해받지 않고 기어다닐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과거를 재빨리 그리고 깡그리 망각하게 할 동굴로 바꿀 마음이 그에게 정말 있었을까? 이제 벌써 사람으로서의 과거를 잊을 때가 온 것 아닌가?
다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흔들어 깨웠을 뿐이다. 아무것도 지워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가구들이 지금 자신의 상태에 미치는 유익한 효과를 그는 포기할 수 없다. 설령 가구가 무의미하게 기어다니는 일에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아주 큰 이득이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여동생의 생각은 달랐다. 물론 전적으로 부당한 태도도 아니었지만 그레고로의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그녀는 부모님 앞에서 특별한 전문가처럼 행세하곤 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이 충고는 도리어 여동생에게 처음에 치우려고 마음먹었던 옷장과 책상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소파를 뺀 나머지 모든 가구를 전부 다 치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물론 그녀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어린애 같은 반항심이나 최근에 전혀 예기치 않게 그리고 힘들게 얻게 된 자신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여동생은 그레고르가 기어다니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할 뿐 가구 따위는 전혀 쓸모없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았던 것이다. 어쩌면 무언가에 빠지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 나이 또래 여자아이들의 광적인 성향도 한몫한 것 같은데 그 덕분에 그레테는 그레고르의 현재 상황을 더 끔찍하게 만들어서 그를 위해 이제까지보다 더 많은 일을 해줄 모양이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벽을 그레고르 혼자 기어다니는 그런 방에 그레테 이외에는 누구도 감히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니까 말이다. 어머니의 만류에도 여동생은 단념하지 않았다. 방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불안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어머니는 곧 입을 다물고는 옷장을 드러내는 여동생을 돕는 일에 있는 힘을 다했다. 그레고르로서는 아쉬운 대로 옷장 없이는 지낼 수 있다 쳐도 책상만은 양보할 수 없었다. 두 여자가 몸을 바싹 붙인 채 끙끙대며 옷장을 들고 방을 나가자 그레고르는 이 일에 조심스럽고도 신중하게 개입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소파 밑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먼저 방으로 돌아온 사람은 어머니였다. 여동생은 옆방에서 꼼짝달싹하지 않은 옷장을 혼자 감싸 안고 이리저리 흔들어 보고 있었다. 그레고르의 모습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가 그를 보았다가는 틀림없이 몸져 누울 것이다. 그레고르는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소파의 반대편 가장자리까지 도망갔다. 하지만 침대부 앞쪽이 약간 흔들리는 것까지 막을 도리는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어머니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어머니는 들어오던 걸음을 멈추고 잠깐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곧 그레테에게 돌아갔다. 그레고르는 단지 가구 몇 점의 자리를 바꾸어 놓는 것일 뿐 별일 아니라고 거듭 중얼거렸다. 하지만 두 여자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조그맣게 서로를 부르는 소리, 바닥에 가구 긁히는 소리가 그에게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엄청난 소동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머리와 다리를 웅크리고 몸은 바닥에 바짝 밀착해 놓았지만 이대로는 오래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의 방을 말끔히 치우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있었다. 그들은 벌써 작은 실톱과 다른 공구들이 들어있는 서랍장까지 내다 놓았고 방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책상, 그러니까 그가 상업전문대학,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도 앉았던 숙제를 하곤 했던 그 책상마저 흔들어 빼내려고 했다. 이제는 두 여자에게 정말 선의가 있는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두 사람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지쳐서 말없이 일에만 일중했기 때문이다. 가끔씩 무겁게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곧장 밖으로 나와 마침 두 여자는 숨을 좀 돌리려고 옆방 책상에 기대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는 곧장 밖으로 나와 방향을 4번이나 바꾸며 이리저리 달렸다. 어느 것부터 먼저 구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이미 텅 비어버린 벽 위로 몸 전체를 온통 모피 옷으로 감싼 여자 그림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위로 황급히 기어 올라가 유리에 몸을 밀착시켰다. 유리가 그의 몸에 딱 붙으면서 그의 따뜻한 배에 기분 좋은 느낌이 전해졌다. 최소한 그레고르가 지금 완전히 덮어 가리고 있는 이 그림만큼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레고르는 거실 문 쪽으로 머리를 돌려 여자들이 돌아오는지 살폈다. 두 사람은 그리 오래 쉬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 그레테는 팔로 어머니를 감싸며 거의 안고 오다시피 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옮길까요? 하며 그레테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길이 벽에 붙어있는 그레고로의 시선과 마주쳤다. 순전히 옆에 있는 어머니 덕분인 듯 여동생은 태연자약하게 얼굴을 어머니 쪽으로 숙여서 그녀가 주위를 살펴보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고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무턱대고 말을 꺼냈다. 가요, 우리 잠깐 거실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여동생이 방금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레고로의 눈에는 빤히 보였다. 그녀는 먼저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셔다 놓고 그레고로를 벽에서 쫓아낼 셈이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라지. 그는 깔고 앉은 이 그림을 결코 순순히 넘겨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레테의 얼굴로 뛰어들며 덤벼들리라. 하지만 그레테의 이 말이 그야말로 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옆으로 비껴서면서 꽃무늬 벽지에 붙어있는 커다란 갈색 얼룩을 보고 말았다. 그녀는 방금 본 것이 그레고로였다고 분명히 깨닫기도 전에 쉰 목소리로 오 하나님 하고 울부짖더니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두 팔을 벌리고 소파 위로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 오빠. 여동생은 주먹을 쳐들고 매서운 눈빛을 쏘아대며 소리쳤다. 그것은 변신한 이후 여동생이 그레고로에게 직접 던진 최초의 말이었다. 여동생은 실신한 어머니를 깨울 약을 가져오려고 옆방으로 뛰어갔다. 그레고로도 돕고 싶어서나 그림을 구할 시간은 아직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레고로도 돕고 싶어서나 몸이 유리에 딱 붙어 있어서 억지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다음 그레고로는 자신이 예전처럼 여동생에게 조언이라도 할 수 있다는 듯 그녀를 따라 옆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할 일 없이 여동생 뒤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온갖 약병을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화들짝 놀랐다. 약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 하나가 그레고로의 얼굴로 튀어 상처를 입혔는데 이름 모를 부식성 약품이 그에게로 흘러내렸다. 그레테는 더 오래 지체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약병을 집어들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가면서 발로 문을 닫아버렸다. 그레고로는 이제 자기 잘못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머니와 차단되었다. 어머니 것을 지켜야 하는 여동생마저 쫓아낼 수는 없으니 문을 열어서도 안 되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책과 걱정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벽, 가구, 천장 할 것 없이 방 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방 전체가 그를 중심으로 빙빙 돌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절망에 빠져 큰 식탁 한가운데로 떨어지고 말았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그레고르는 맥이 빠진 채 나동거려져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다. 그것은 어쩌면 좋은 징조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하녀는 당연히 부엌에 틀어박혀 있을 테니 그레타가 문을 열어주러 가야 했다. 아버지가 온 것이다. 무슨 일이야? 이것이 아버지의 첫마디였다. 아마 그레타의 표정을 보고 모든 사태를 파악한 듯했다. 그레타가 먹먹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분명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기절하셨는데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오빠가 불쑥 튀어나왔거든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은 듣지도 않더니만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그레테가 너무나 짧게 줄여 전달한 내용을 나쁜 쪽으로 해석하여 마치 그레고르가 무슨 폭력이라도 휘둘렀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오해를 해명할 시간도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었기에 그레고르는 당장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그래서 그는 방문 가까이로 피신해서 문에다 몸을 바싹 붙이고 있었다. 자신은 방으로 물러가려는 최선의 의도를 갖고 있으니 억지로 쫓아낼 필요 없고 문만 열어주면 곧 사라지겠다는 뜻을 아버지가 복도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러한 세심한 마음까지 헤아릴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분노와 기쁨이 동시에 배어있는 어조로 아 하고 소리쳤다. 그레고르는 문에서 머리를 떼어 아버지 쪽을 향해 쳐들었다. 그로서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같은 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 물론 그는 최근 새로운 방식으로 기어다니는데 정신이 팔려 예전처럼 이런저런 집안일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는 당연히 변화된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이 정말 아버지란 말인가? 예전에 그레고르가 출장을 떠날 때면 피곤한 모습으로 침대에 파묻힌 듯 누워있던 분.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잠옷바람으로 일어날 기운도 없는지 등받이 의자에 앉아서 반갑다는 표시로 그저 손만 들어 올려 맞아주던 분. 1년에 몇 차례 일요일이나 기껏해야 휴일에 가족 모두가 함께 산책이라도 나갈 때면 원체 느리게 걷는 그레고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낡은 외투로 몸을 꽁꽁 동여 매고는 T자형 지팡이로 앞을 조심스럽게 더듬거리며 항상 더 천천히 걸었던 분. 그러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대부분 언제나 곧바로 멈추어 서서 같이 걷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던 바로 그분과 똑같은 사람이란 말인가? 그런 아버지가 지금 꼿꼿한 자세로 당당히 서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은행 수위들이 입는 것 같은 금색 단추가 달린 빳빳한 푸른 제복 차림이었다. 빳빳하게 세운 상의 옷길 위로 억세 보이는 이중턱이 솟아있었다. 수북한 눈썹 아래로는 틀림없는 눈빛을 빈틈없는 눈빛을 생생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평소에 헝클어져 있었던 흰 머리카락도 빛으로 가지런히 가르마를 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마도 어떤 은행 이름인 듯한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진 모자를 기다란 포물선을 그리며 소파 위에 던지더니 긴 제복 상의 소매를 걷어올리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한껏 찌푸린 표정으로 그레고르에게 다가왔다. 어쩔 작정인지는 아버지 자신도 잘 모르는 듯했다. 어쨌든 아버지는 두 발을 아주 높이 쳐들었는데 그레고르는 장화 밑창이 그토록 큰 것에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첫날부터 아버지는 그를 아주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레고르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서면 자신도 멈추고 아버지가 움직이면 다시 앞으로 달렸다. 이렇게 두 사람은 방을 몇 바퀴나 맴돌아서나 그 어떤 결정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격전 같은 모양새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레고르도 일단 방바닥을 떠나지 않았는데 무엇보다도 벽이나 천장으로 도망치면 아버지가 그 모습을 특별히 나쁜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여길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이런 뜀박질을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한 발자국 떼는 동안에도 그는 무수히 많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벌써 심하게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하기야 예전에도 폐의 상태가 완전히 믿을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비틀거리면서도 전력을 다해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태였다.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도망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탈출구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이 톱니 모양으로 뾰족하게 조각된 가구들로 막혀 있긴 해도 그가 올라갈 수 있는 벽이 사방으로 비어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무언가가 가볍게 날아와 그의 곁에 떨어지더니 앞으로 굴러갔다. 그것은 사과였다. 곧이어 두 번째 사과가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놀라서 멈춰 섰다. 더 이상 날아가 봐야 소용없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무차별로 사과 폭탄을 날릴 작정이었다. 그는 주방의 작은 탁자 위에 있던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꺼내 주머니 가득 채우더니 제대로 겨냥하지도 않은 채 잡히는 대로 그레고르를 향해 연거푸 던졌다. 작고 빨간 사과들은 마치 전류가 흐르듯 바닥으로 구르면서 서로 부딪혔다. 약하게 던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살짝 스쳤지만 상처를 입히지는 않고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런데 곧이어 날아온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에 제대로 박히고 말았다. 자리를 옮겨보면 불시에 당한 이 엄청난 고통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레고르는 몸을 질질 끌어 움직여 보려 했다. 그렇지만 마치 못에 박힌 듯 꼼짝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니 모든 감각이 갈피를 잃어버리며 마침내 그는 완전히 뻗어버리고 말았다. 눈이 감기기 전 그는 방문이 열리면서 비명을 지르는 여동생을 뒤로하고 어머니가 그 전에 여동생이 기절한 어머니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옷을 벗겨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어머니가 속옷 차림으로 달려오는 모습,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도중에 풀어진 치마들이 하나씩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가 그 치마에 걸려 비틀거리다가 아버지에게 달려들며 마치 한 몸으로 그를 껴안더니 어느덧 그레고르의 시력은 망가진 뒤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버지에게 달려들며 마치 한 몸으로 그를 껴안더니 아버지의 뒷머리에 매달려 그레고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았다.